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 연기, 재판 연기죠, 정확히 표현하면. 오늘 오전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6월로 넘어갔고요. 또 오후에는 대장동 사건 재판이 6월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위증교사 혐의 2심인데 이 역시도 미뤄질 전망이라는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까지 이재명 후보의 사법적 문제는 사실상 해소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법원의 팔을 비틀어서 잠시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뒤로 미루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법의 심판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7일은 우리 사법 역사상 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만한 그런 날이 될 겁니다.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법원을 겁박했지 않습니까? 5월 13일, 27일 대장동, 5월 15일 선거법, 5월 20일 위증교사, 줄줄이 공판기일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5월 10일까지 공판기일을 다 선거 뒤로 미루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불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여기에 법원이 굴복해서 지금 공판기일을 밀어준 겁니다.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 절차 정지시키겠다라고 하는 법률을 통과시킨다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순간에 바로 공포가 되겠죠. 그러면 법원은 재판 못하는 거예요. 재판을 못하게 될 거를 알고도 공판기를 연기했다. 법원이 재판을 포기한 거고 법원이 재판을 포기하면 그런 법원은 존재의 이유도 포기한 겁니다. 굉장히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법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법의 결정이 마치 민주당이 팔을 비틀었다 표현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팩트들을 그냥 덜어내고 민주당의 주장만 좀 비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사법부 내부에서 현재 부장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행위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예. 심지어 어떤 표현을 하냐면 과대망상적인 행동이다 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유인즉슨 사법부가 존치하는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5월 1일은 사법부가 거의 쿠데타로 이루어질 만큼의 오해를 받는 결정을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 내부에서 자정 세력들이 이번 고법의 어떤 재판 연기에 대한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고 헌법 116조에 따라서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를 인정했고 그리고 법원이 사법부가 뭔가 선거에 개입한다는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여러 가지의 팔비트기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저는 이번에 이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염된 사법에 대한 어떤 이런 갖가지 오해 속에서 그나마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100만 국민들의 서명운동 그리고 사법부 내에 깨어있는 사법부 판사들의 항의들 이게 딱 12월 3일과 닮았습니다. 망상에 빠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 정신이 바로잡힌 군인들과 경찰들이 본인들의 어떤 임무 자체 불법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시민들이 그걸 막아섰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5월 1일에 사법 어떤 선동과 내란 자체를 저는 사법부의 여러 판사들이 깨어 있어서 막아냈다. 저는 그 평가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그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자기와 관련된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관련되면 다 그 기피 신청을 합니다. 재척 사유가 되잖아요. 넌 나와 관계된 거니까 공정하지 못하니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은요 자기 당의 대표와 관련된 그 법안들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재척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표가 관련된 거니까 우리 대표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아예 법을 바꿔버리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이번에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심에서 파기환송이 나왔더니 이게 사법 구태타라고 그러면서 대법원을 공격하면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무슨 고등법원을 어떻게 하겠다, 판사들을 탄핵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판결 같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야지 정상입니다. 아니 재판부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그 다음에 판사를 바로 탄핵을 하겠다.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겠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입법 쿠데타예요. 이렇게 가면 됩니까? 이 제대로 된 상권 분립을 자기들이 입법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30번이나 탄핵을 계속 강행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 이거는 대통령이 자기가 법에 규정돼 있다고 불법적인 비상계엄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건 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법원들이 진짜로 선거 문제 때문에 이것을 공판을 늘려야 뒤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공판 기일 다 잡아놨다가 갑자기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해, 누구 탄핵해 그러니까 줄줄이 뒤로 옮기겠다?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정말로 이제 사법부가 벌벌벌 떨고 있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한 사회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법부는 매우 중요한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의 모든 판결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건 이미 그렇지 정당하지 못한 판결을 한 역사적 사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저는 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정치적 사안,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이죠.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지금이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서 거의 민주당 후보는 결정돼 있고 곧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 사법부가 절차를 이례적인, 그러니까 통상의 절차를 넘어서는 이례적인 절차를 해서 정치적 개입 또는 정치적 어떤 편향성의 논란을 자초했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민주당에서 물론 강력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력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 당내 분위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건 막아야 된다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민주당이 무리한 거 아니야? 그럼 여론이 흔들려가지고 민주당과 후보의 지지율이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흔들림이 없으니까 사법부가 당황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사안을 보는 거에는 2가지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아까 김종혁 최고가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좀 더 무리하는 것 아니야 시각도 있지만 그 이전에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건 이렇게 그 중요한 국민이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는 유력한 시기에 왜 이런 무리한 판단을 해서 정치적 논란과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초래했느냐에 대한 여론이 훨씬 더 거세게 드러나니까 사법부가 후퇴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한번 토론에서 김채곤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중요한 판결이 아니에요. 지금 5개, 6개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국회 과거에도 본회의 일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이해하고 공판을 연기해주고 하거든요. 중대한 심리가 있고 되게 1심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시기에 가능하면 후보의 정치적 활동, 선거 활동을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저는 법의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를 무리하게 대선 기간 중에 5개, 6개의 재판 일정을 잡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정치적 개입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거기다 대고서 무슨 탄핵을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사법부를 겁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마치 거기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일제에다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저는 정말 그거는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 야, 우리한테도 저렇게 해주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뭐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다 그 청문회에다 불러서 뭐 국회에다 소환을 해서 따져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사법부 협박이다 이렇게 그 생각이 사법부 들어요. 협박에 대해서도 제가 살짝 보태면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좀 하자. 5월 1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는 마땅히 오해를 살만했고요. 사법 쿠데타라고 칭하더라도 저는 그 말이 맞을 수 있겠다라고 할 만큼 적절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판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의도적으로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의 뭔가가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청문회를 통해서 탄핵받을 일이 있었다면 탄핵하겠다는 그 취지예요. 그리고 가장 오해하는 게 민주당이 판결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다는 건 분명하고 싶습니다. 판결 내용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였다. 절차의 문제입니다. 근데 예. 자꾸 어떤 누구든지 간에요. 판결이 불만이 있어서 판사를 탄핵한다. 그럼 1심에서 2년 2개월을 그 선고를 받았을 때 판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때 탄핵을 했었어야죠. 여러 구석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사법부 전체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고 이번에 고법이 사법부 전체가 그거를 스스로 바로잡았다라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더 이상 민주당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어떤 재판부를 탄핵하려고 했다는 거 그거는 조금 더 의연하고 담대하게 갔었으면 이런 비판을 받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고법이 바로잡아서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 동기와 그 절차의 그 과정들은 한번 국민적인 의심이 있고 사법적인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건 들여다봐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서 대변인께서 대법원의 판결 결론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에 있어서 유죄가 맞죠. 대법원은 최종심이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 다만 양형은 원래 사실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돌려보냈을 뿐입니다. 그럼 유무죄는 이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유죄라는 걸 전제로 하면 이 사건은 빨리 판결을 해서 피선거권이 유지될지 여부를 정확하게 가려줘야 됩니다. 자, 지금 오늘로써요. 이재명 대표 사건은 2022년 9월 8일에 기소가 돼서 정확히 972일째입니다. 11분 지나면 973일째가 되고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2025년 6월 4일에는 정확히 1000일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허위사실 공표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나서 1000일 동안 그 자격이 유지되는 게 말이 됩니까? 유죄는 이미 정해졌어요. 그런 점에서 파기환송심이 길을 빨리 잡은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것을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탄핵 또 나아가서 고등법원 판사도 탄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일이 변경됐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예, 여기다 자, 잠시만요. 자, 어차피 이 토론 내용은 계속 겉돌 수밖에 없어서 팩트는 바로잡을 게 있어서. 30초 드릴게요. 그 뒤에 네.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러면 대선 뒤에 어떻게 되느냐의 이 문제인데 팩트만 예. 잠깐 20초만 바로 잡겠습니다. 1심에서 2년 2개월 끄는 게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검찰과 재판부 변경 때문에 그게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폐문 조치하고 받지 않았던 건 한두 달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심 늘어뜨린 거는 검찰과 재판부의 문제입니다. 팩트를 하나 더 그리고 나서 말씀드릴까요? 저기 누구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른 공직선거법은 총 평균 91일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만 그것도 선거를 앞둔 후보에 대해서만 콕 집어서 34일 만에 이거를 내린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알겠습니다. 의심 받을만 하죠. 팩트는 좀 바로잡고 가야 될 예. 것 같아서요. 우리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 보시면 사건 번호를 알면 사건의 진행 내용 쭉 나옵니다. 1심 사건 번호가 2022 고합 660이거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우리 국민들께서 누구나 거기에 이재명 대표 이름 넣어보면은 사건 진행 내용 쭉 확인됩니다. 몇 번이나 기일 변경이 됐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2023년 10월 13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연기로 처리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된 거, 기일 변경과 연기가 도합해서 한 10번 정도 될 겁니다. 자꾸 검찰 때문에 길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민 누구나 다 확인해 보실 수 있는 확인해 거니까 보면 검찰 확인해 때문에 보시라고 길어졌어요. 제가 사건 번호까지 네. 이 자리에서 검찰 공개적으로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길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저도 짧게만 얘기하면 네. 판결에 불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법사위하고 행안위에서 법을 아예 바꿉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법을 아예 바꾸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럼 결론이 이렇게 내려졌는데 그거는 난 상관없는데 아 그래 그건 괜찮고 내가 그냥 법을 바꿔버릴게.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추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행안위도 있었는데 법안 두 가지 법안이 지금 파기환송 뒤에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오늘 법사위 장면 짧게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뭐 하려고 합니까? 무리하게 민주당만 모여서 이재명 원재부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방탄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이 법 언제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 법은 일단은 해당 상임위는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계류했다가 아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그때 이제 본회의 통과를 시키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그 관련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두 가지인데요. 우선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재 헌법 제84조에 대해서 물론 이거에 대해서 해석은 다른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른 건 압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법 제84조는 그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을 제외한 모든 형사 소추를 면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모든 재판이 중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소는 물론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절차법으로 좀 더 명확히 하자 형사소송법상에 그걸 반영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법이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제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84조의 그 대상에서 진행적인 재판을 한다 이런 판결이 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 법이 위헌 법률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민주당의 해석이 맞는 것으로 결론이 나겠죠. 저는 그렇게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이재명 후보하고 관련돼서 지금 논란이 돼서 우리 당이 그랬지만 이거는 그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용을 좀 완화하자는 내용이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 왔던 내용이에요. 예. 국회에서는. 즉 너무 과도하게 그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서 좀 더 그 완화해서 검찰이나 수사기관 특히 우리 당 그 야당일 경우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엄격하게 수사기관이 해석할 수 있도록 법률 내용을 좀 개정하자, 완화하자 예. 이런 내용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예, 이번에 사실은.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꽤 논의가 있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행위 부분은 지금 유지된 지가 벌써 사반세기가 되지 않습니까? 판례가 정립돼서 이미 다 기준이 확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민주당처럼 이재명 대표가 문제되기 전까지 아주 진지하게 개정을 추진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이 지금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공판 절차 정지시키죠. 그다음에 제3자 뇌물죄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 걸로 법안이 제출돼 있죠. 이거 성남FC 사건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법,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대북 교류 사업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되고 나서 보름이 채 안 돼서 발의가 된 거예요. 이런 법안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법을 다 뜯어고치고 재판도 멈추게 하고 헌법 위에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해서 공판 절차를 정지시키면 실질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을 정지시키면 검사가 이걸 다투어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일선 검사가 그거 항고하는 거 내버려 둘까요? 그다음에 공동 피고인 중에 누군가가 헌법 소원을 내서 왜 내 재판만 계속 진행시키고 대통령이 된 피고인만 정지시키느냐. 헌법 소원을 내서 다툴 수 있겠지만 불이익을 받을 각오라고 그걸 실질적으로 다툴 공동 피고인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대법원이 권한쟁의를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법원을 공개적으로 겁박하니까 공판 기일도 변경하는 마당에 대법원이 권한쟁의 심판 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다툴 방법이 없어져서 헌재에서 이거 판단받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아니요. 국민의힘에서 위헌법률 제청은 국민의힘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권 침해에 자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국회에서 법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게 84조에 대한 논란은 지금 헌법재판소나 결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왜 국회에서 이미 자기들끼리 이러이러한 뜻이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들면 거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받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것 현재 84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라고 헌법재판소로부터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헌법재판 이게 대통령 되면 더 이상 공소 못해 라고 규정을 한 다음에 네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물어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논리적인 정합성이나 설득력이 이게 없죠. 이제 국민의힘은 아예 나중에는 정권을 안 잡을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의 미비점을 법률에 보완하겠다는 취지에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만약에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된다고 하면 뭐 만년 천년 합니까? 5년 하고 나면 또 국민의힘도 보수 정당을 개선해서 또 정권을 잡게 되고 그럼 최소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그런 84조의 논박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들은 마련해 놓자라는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저는 여야가 같이 고민해서 가는 부분인데 나머지 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 한 개인에 대한 어떤 법안 아니냐 그렇게 비판할 수 있죠. 다만 저는 남북협력법이나 공직선거법이나 그다음에 지자체장에 있어서의 공공성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것들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검찰이 이 법을 악용해서 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공익적인 부분들과 또 검찰에 악용할 수 있는 법은 보완을 해야겠다는 보완 입법 취지에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윤석열 정부 덕에 좋은 법안이 나왔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딱 15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요. 누가 대표 발의하셨냐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밑에서 평화부지사 하셨던 분이 발의했습니다.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고 나니까 보름이 채 안 돼서 발의했어요. 그리고 사건도 딱 이재명 대표의 남북교류협력법 사건하고 들어맞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맞춤형 법안이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무슨 저 국정 안정성을 얘기하시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범죄 피의자가 돼서 이렇게 84조가 논란이 되는 것도 정말 해방 이후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나온 그런 후보가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서 그 대통령 후보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전제는 제가 그 가능성을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전제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그럴 일은 없겠으나 국민의힘의 유력한 후보를 하나 찍어서 정치적으로 기소하고 그분을 재판받게 만들어서 죄를 계속해서 쌓게 만들면 그런 경우가 없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아주 가정하에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어떤 과거 역사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소한 84조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의 안정성 두는 것은 그거를 뭐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벗어나기 위한 법의 어떤 그런 과도한 과잉입법은 아니다. 그래 제가 대한민국 예,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법안이라는 것들은 개별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합니다. 그걸 다 막을 수도 없고 일일이. 그래서 선거법 지금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선거법상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동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논의는 좀 국회에서 좀 논의가 충분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민주당은 84조가 현직 대통령의 모든 소출을 면제한다고 보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 완성을 하려는 거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그에 대해 반론과 대응을 하면 된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 관련돼서는 아직 제가 알기에는 당 차원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쌍방울 지금 대납 사건, 대북 송금과 관련된 문제는 이게 지자체의 관할권 통일부의 승인 여부를 떠나서 포괄적 뇌물죄가 지금 검찰이 좀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북교류협력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과거 경기지사 때 했던 문제가 통으로 면책이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